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모두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이렇게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너무나 감사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190m에 갇힌 채 생사를 알 수 없던 노동자 2명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벨소리였습니다. 갱도가 막힌 지 221시간, 9일 만에 기적처럼 걸어서 나왔는데요. 먼저 구조 당시 모습부터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 노동자 2명이 지상으로 도착했다는 벨이 울리고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26일 토사가 쏟아지면서 갱도에 갇힌 지 9일 만입니다. 동료와 구조대원들은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작업반장 60대 박모 씨와 보조작업자 50대 박모 씨는 수직 갱도 지하 190m에서 작업을 하다 고립됐습니다. 7, 8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토사가 밀려왔어도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침착하게 행동해서 어떤 안전하게 대피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된 곳은 당시 작업 장소에서 30m 떨어진 원형 공간으로 100제곱미터 30평 정도로 사방에서 갱도들이 모이는 교차로였습니다. 큰 돌덩이로 막혀 있을 거라 예상됐던 지점이 흙더미여서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20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두 노동자는 서로를 의지해 버텨냈습니다. 대피 장소에서 어깨를 맞대서 이렇게 같이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고립돼 있던 분들하고 그 달려간 직원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걸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춥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갱도 안에서 어떻게 221시간이나 버텼을까요? 인스턴트 커피를 밥 삼아 나눠 마시고 비닐로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추위를 견뎠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은경 기자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갱도를 따라 들어가 보니 돌을 실어 나르는 광차가 눈에 띕니다. 조금 더 깊숙한 곳엔 사람 키 높이만한 비닐로 둘러쳐진 천막이 보입니다. 축축한 바닥을 피하기 위한 패널도 깔려 있습니다. 매몰 사고 이후 두 광산 노동자가 만든 공간입니다. 자, 저기 불을 켜고 있었어. 일로 와, 일로 좀 비춰. 자,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천막 안에서 어깨를 맞대며 체온을 유지했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자리 잡아 질식사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닐로 치고 아까처럼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거로 보여주더라고요. 두 광산 노동자의 주식은 커피 믹스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산소 용접기로 물을 끓여 커피 믹스 30봉지를 타 밥 대신 나눠 먹었고 3일 만에 커피가 다 떨어지자 갱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텼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사람을 버티게 한 힘은 구조대원의 발파 작업 소리였습니다. 발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느꼈고 발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는 절망감도 느꼈다고 하는 게 요구조자분들의 소감입니다. 생환의 기적을 이뤄낸 두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번엔 구조된 광산 노동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도열 기자가 안동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구조된 노동자들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나요? 네, 오늘 오후 주치의가 내려와서 두 분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을 때는 체온도 낮고 근육통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도 또 그냥 눈으로 봐도 열흘 동안 고립됐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한 상처도 없었습니다. 회복도 빨라서 오늘 점심부터는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구조가 늦게 됐어도 큰일 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수일, 한 3, 4일만 더 늦었으면은 핵무근 유해증 현재 진행 속도를 봐서는 아마 생명을 갖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치의는 이런 회복 속도라면 며칠 안으로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덕분일 텐데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요? 네, 두 노동자는 머리에 조명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를 아끼려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켰다고 하는데요. 구조되는 당일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는 순간 구조가 된 겁니다. 또 갱 또한 이곳저곳을 다니며 탈출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괭이로 땅을 파기도 또 폭약으로 발파 작업도 여러 번 하면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구조된 60대 노동자가 시청자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네, 두 노동자는 밖으로 나온 뒤에야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노동자 중에 60대 반장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또 참사가 또 일어나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뭐 희망을 줄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상호에 좀 하여튼 그 많은 분들한테도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광산 사고도 또 대형 참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모두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두 노동자가 땅속에 갇혀있는 동안 가족들은 갱도 옆 좁은 컨테이너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구조되기 8시간 전에도 아버지 무사히 살아나오셔서 단둘이 소주 한잔 하자는 편지를 땅속으로 내려보내기도 했는데요. 아들의 소원은 이제 기적처럼 이뤄지게 됐죠.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적의 생還소식이 들려오기 꼭 8시간 전. 밑에서는 불고 추위 떠는데 꼭 이 기회가 나올 거. 예, 믿어요. 금방 곧 구출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맞아. 제발 좀. 갱도 옆 작은 컨테이너에서 열흘째 함께 사투를 벌여온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땅속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단둘이 소주 한잔 마셔본 적도 없는데 무사히 나오셔서 소주 한잔 꼭 아버지랑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나오세요.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립 221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3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두 사람은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고립됐던 갱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안에 고립돼 있던 분들하고 그 달려간 직원이 두둥겨 안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막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형 하면서. 8시간 전 땅 아래로 내려보낸 가족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순간입니다. 먼 발치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곧장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준철이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또 이제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이 또 있거든요.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저요? 저는 아버지를 크게 부르죠. 아버지 세상 난리 났어요. 아버지 유명인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 위에서 전한 마음이 통한 듯 아버지 역시 회복되면 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소주도 무조건 소주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소주 한 잔 하면서. 예. 뭐 일단 아버지 보면은 꼭 안아드리고 싶었고 또 사랑한다는 말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구조 작업에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로 애도가 끝이 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을 딱 일주일 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재현 기자, 지금도 추모객들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오늘 낮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저녁이 될수록 추모객들의 발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얀색 국화를 헌화하고 저마다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인형과 과자, 술을 놓고 갔고요. 또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글귀가 적힌 포스트잇도 벽과 바닥에 빽빽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 고령의 어르신, 외국인뿐 아니라 오늘은 장례를 마치고 온 유가족분들도 일부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모하고 싶었지만 여수에는 분향소가 없어 서울을 찾았다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난다면 친구로 만나고 싶어요. 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이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죠. 낮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요. 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상당수는 20대 청년들입니다. 17개 청년단체들은 오늘 이곳 이태원역에서 참사 추모 집회를 연 뒤 국화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인 저녁 6시 34분에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집회에 모인 인원 규모는 약 130명이지만 단체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애도의 취지에 공감해서 행진에 합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애도 기간은 끝나가지만 참사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 합동분향소는 12일까지 운영되고요. 또 당초 내일까지 열겠다고 했던 원효로 유실물센터도 13일까지로 운영이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용산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참사 발생 15분 전 현장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거리까지 와놓고는 차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해서 차 안에서 1시간을 허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수십 명의 심장이 멎은 뒤였는데 그래놓고 일찍부터 현장 지휘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행안부와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17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첫 신고가 밤 10시 15분에 이루어졌는데 불과 2분 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 특별감찰팀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이태원역 상황을 보고받은 건 오후 9시 30분경. 식당을 떠난 지 10여 분 만에 녹사평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압사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지만 이 전 서장은 계속 관용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인근 도로를 돌며 차량으로 현장에 들어가려던 겁니다. 이렇게 1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밤 11시경 이태원 파출소 근처에 내렸습니다. 5분 뒤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선 참사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차량에만 머물며 참사 보고를 늦게 하고 동선 관련 허위 보고를 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용산 경찰서장과 경찰 수뇌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경비과 정보과 경찰은 현장에 한 명도 없었고 기동대 투입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현장엔 137명의 경찰이 있었습니다. 마약 단속에 나선 형사과 경찰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하는 교통경찰이 26명 배치됐습니다. 112 신고 등 현장 대응은 이태원 파출소 32명만이 전담했는데 경비과와 정보과 소속 경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보과는 주요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상부와 다른 부서에 전파해 대응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경비과와 협업해 현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로윈과 비슷한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엔 영등포서에서 경비와 정보 인력을 각각 15명가량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 기동대 투입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올라갔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승인하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용산서의 건의를 받은 서울청 112 상황실이
추가 경력 배치를 보고했는데 대통령실 인근 및 광화문 집회 시위 때문에 어렵다는 서울청 경비과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주최자가 없어서 행사를 관리할 법적 의무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와 경찰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2014년 경찰이 직접 만든 매뉴얼엔 누가 어디서 열었는지 상관없이 관리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그런 인파에 의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매뉴얼이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12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기 전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책임질 곳이 없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시민 13만 명이 모였던 이태원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경찰청장까지 사과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주최 측이 있고 이런 축제에 대한 인파 관리가 이제 자치경찰의 영역이고 법에 경찰 의무를 담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취재진이 2014년 개정된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의 관리 대상은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군중이 모이는 행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디서 열었는지 등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매뉴얼은 거대 인파가 모이는 경우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책도 있습니다. 인파가 쏠리지 않도록 안전 통로를 확보하라. 지하철, 버스, 무정차 통과로 인파 분산을 유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엔 지자체에 지역안전위원회를 열 걸 먼저 촉구하라고도 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판받던 지점들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저희 JTBC는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의 부실 대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서울시 역시 경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도지사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경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업하는 곳으로 교통이나 경비, 생활안전과 같은 지역 밀착형 업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때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른바 다중운집 행사 관리와 112 신고 공동 대응을 담당합니다. 취재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서 우리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행정안전부나 경찰 답변과 같습니다. 결국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전에 대규모 인파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행법엔 주체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필요하면 기동대 파견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전에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그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언제 처음 보고 받으신 게... 언론 보고 긴급 소집을 했죠.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오전 8시 15분 동안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회의 뒤에 서울경찰청에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현장 긴급구조 지원 및 교통관리 등을 실시하라고 지휘한 게 전부였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압사 사고를 연구해온 해외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5가지 징후가 보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백민경 기자입니다. 인파의 움직임과 압사 사고 위험성을 연구해온 디르크 헬빙 스위스 연방대학 교수. 치명적인 순간은 순식간에 닥친다고 설명합니다. Stop the flow, and that quickly increased the density to the point where everyone was squeezed in between others.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서는 5가지의 징후가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주오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상황이 늘어나는 정도지만 곧이어 일정하게 오가는 흐름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가 크게 줄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늘어납니다. 얼마 안 돼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빠르게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은 벽을 기어오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In such circumstances, some people may try to climb facades, traffic signs, or poles to escape from the pressure.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참사는 시작됩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인파가 가득 찼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란 겁니다. If there's stop and go waves, then things may turn critical soon, so you should leave. 그런 상황에선 최대한 다른 사람을 밀지 말아야 합니다. It's not only a moral aspect, it's also a matter of survival because it would make the situation for everyone worse. 작은 움직임도 상대방에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 이른바 군중 난기류 현상입니다. 헬빈 교수는 일단 군중 난기류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서 통행 흐름이 사라지기 전 경찰이 빠르게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도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조금 전에 이태원을 연결해 상황을 봤는데요. 서울 광장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최 측에선 3만 명이 모일 거라고 신고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곳 추모 집회는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이곳 시청역 앞 대로에서 숭례문까지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무대에서 조금 더 가면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광장입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이쪽까지 200m 정도는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참가자는 더 늘고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이 검은색 근조 리본과 추모의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요.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 참사 희생자들에게 죄송하고 또 미안하다고 적었고 차분한 분위기 속 추모 공연과 추모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나섰던 시민의 발언도 잠시 뒤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추모 행사긴 하지만 시민들이 이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위로와 또 분노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네, 이곳에 이 집회에 참가해서 촛불을 들고 있는 이 참가자들 정부 책임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부가 책임지라. 또 퇴진이 추모다. 이런 문구를 들고 있는데요. 주된 요구는 참사 원인을 숨김없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추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가자들 얘기 들어보시죠. 분명한 문제이고 정권에서 책임을 회피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안전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죠. 네, 일각에선 사람이 많이 모여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네, 주최 측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어서요. 자원봉사자를 곳곳에 배치해서 한쪽에 사람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추모의 뜻을 모이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초 경찰이 8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의 통행을 완전히 막고 이 통제선 안쪽으로만 집회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 모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제하는 차로를 더 넓혀서 5개, 6개 정도 되는 차로는 지금 막고 집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지나는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일방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10월 29일 그날 밤에도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추모 집회는 이곳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또 제주,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참사 책임을 묻는 시민들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동시에 참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 애쓴 119 구조대와 경찰을 응원하고 또 위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분 만에 달려온 이태원 119 안전센터엔 오늘도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문 앞에 놓인 상자를 안으로 옮깁니다. 이태원 119 안전센터 앞에 누군가 음료수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간 겁니다. 상자 위에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태원 119 안전센터 문 앞에는 이름 모를 시민들이 보낸 응원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과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시민들이 한 글자씩 눌러 쓴 손편지들도 붙어 있습니다. 한 시민은 우리말과 영어로 적은 다른 시민들의 감사 인사를 모아 건넸습니다. 이렇게 뭐 힘든 일을 잘 처리해 주셨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귤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위에 분들은 자기들 서로 미루기만 하시지, 그분들 진짜 그렇게 고생하셨던 거는 모르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처에서 일한다는 시민은 과자와 함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참사에 몸도 마음도 무너지실까 염려된다며 불합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꼭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태원 안전센터 대원들은 모두 한 차례씩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들 좀 패닉도 오고 많이 힘든 심정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JTBC 최승훈입니다.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나던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상인들은 분명 손해지만 지금은 손해를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백분 뉴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커피 관련 축제가 열린다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이 나름 남미에서도 출전업체가 올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행사의 시작인 개막식이 오후 7시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저쪽인데 한번 가서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에 한낮 행사장은 붐빕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땅거미가 내려앉습니다. 한쪽에선 짐을 싸고 물품도 정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바로 이 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저기 관계자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 JTBC에서 나왔는데 원래 지금 개막식 열려야 되는데 지금 안 여나요? 네, 다 취소됐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공연은요?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이런 공연까지 다 하겠어요. 그래서 다 주최 측에서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전광판에는 저런 메시지를 띄운 거군요. 네.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발맞춰 사람이 한데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축제에서 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바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의 한 축제장에선 사람들이 뒤엉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물찾기를 한다며 무언가를 하늘로 뿌리자 그 위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분들이 계속 밀지 마세요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뒤에서 계속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거기 6,000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괴산 김장축제, 해안 사구축제 등은 아예 축제 자체가 취소됐고 오늘 열려던 부산 불꽃축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축제 일정이 갑자기 바뀌자 숙박업소에 취소 위약금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일부 민가 공유형 숙박업소로 부산 관내 호텔, 모텔 등 등록 숙박업소에서는 관광객들이 불편하게 없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대다수 업소는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게 단장 후 평상시 주말보다 30에서 100%가량 더 비싼 요금을 내걸었는데 한 달 전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축제 취소 후 대부분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모든 객실들 지금은 다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약금도 없이요? 네, 위약금 없이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좀 크지 않으세요? 네, 저희들 매출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면 잠시 후 저 멀리 광안대교 인근은 형형색색 불꽃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해변도 인파로 가득 찼었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분한 모습입니다. 축제의 현장에서 생각지 못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잡히려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죠. 이런 참사가 나기까지 우린 무얼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고 되짚어볼 순간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빵을 만들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을 받던 SPC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근로감독을 온 감독관 가방을 뒤져 계획서를 훔쳐 찍고는 사내 메신저로 공유한 겁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가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에서 SPC 삼립 세종공장에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나간 건 지난 3일 오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0시쯤 감독관들은 회의실에 서류 가방을 두고 현장 감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직원 A씨가 감독관 가운데 한 명의 서류 가방을 뒤져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실시 계획서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목록이 적힌 서류입니다. 노동부는 A씨가 이 문서를 찍은 뒤 오전 11시 반쯤 상급자 3명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청이 문서 유출을 알게 된 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SPC 내부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겁니다. 노동부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PC 삼립 측도 황종현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진이 찍혀 사내로 퍼진 3시간여 동안 SPC가 공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SPC 측이 직원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동부도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행위인지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죽음의 백조, 검은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우리나라로 날아왔고 북한은 오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시작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원래 어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하루 연장돼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오늘 오후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전략폭격기들을 살펴봤고 그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는 60톤에 달하는 무게까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에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와 미국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서 구형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3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미사일 한 발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했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32분경부터 북한이 평안북도 독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간 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 약 2천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북한의 핵실험이죠. 앞서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맞춰서 오는 7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힘과 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을 낮출 뾰족한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 경기에서 상대 선수 팔꿈치에 눈 주위를 맞으면서 쓰러졌었죠. 안과골절 진단을 받고 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의료팀은 수술이 원한 대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으며 손흥민의 월드컵 참가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도 토트넘 측으로부터 손흥민이 수술을 잘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술을 막 마친 시점인 만큼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표팀의 동료들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형이 빨리 돌아올 거라 저는 믿고 있고 또 빨리 완쾌해가지고 그라운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수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전해지죠. 빠르게 수술에 들어갈 만큼 붓기가 빨리 빠졌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축구대표팀 전 주장이죠. 기송용 선수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연락을 해봤는데 본인은 마스크 끼고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보여주더라.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2002년 월드컵 때 김태형 선수가 코뼈가 부러지고도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나선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축구 팬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바깥 활동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땐 준비 운동 충분히 안 하면 다치기 쉬운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김서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힘껏 내려치고 재빠르게 받아치고 공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공을 치러 오늘도 뭉쳤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야외 운동 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 많이 모여드는데요. 준비 운동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다간 근육이나 인대에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운동 못하고 옷도 좀 얇게 입고 그렇게 추울 줄 몰랐거든요. 옆으로 빠지는 볼을 잡으려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다가 거기서 탁 하면서 돌멩이에 맞은 것처럼. 특히 발목 인대와 종아리 근육이 손상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인대나 근육들이 많이 움츠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되면 강한 힘을 받으면서 손상이 많이 됩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40% 이상의 환자는 10대와 20대가 많습니다.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웜업을 하지 않고 바로 운동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발목 염좌가 잘 생길 수 있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하면서 색다른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길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걸 이른바 줍깅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해보려고 서울 종로 안국역 일대에 나왔는데요. 1시간 정도 돌고 나서 이 빈 봉지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비었던 봉지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담뱃값, 종이 상자, 캔까지 한 손으로 들고 있기 무거울 정도로 꽉 찼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면 좀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되게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이른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집니다. 아침 기온도 2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